모토GP를 특별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300마력 이상의 바이크 때문이 아닙니다. 시속 360km를 넘는 속도 때문도 아닙니다. 심지어 불가능해 보이는 추월 때문도 아닙니다. 이 스포츠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언제든 혼돈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첫 번째 코너에서 찾아옵니다. 때로는 비의 형태로 하늘에서 쏟아져 내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때에는 순식간에 챔피언십 경쟁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모토GP에서는 레이스가 완전히 평범하다가도 라이더들이 두 번째 섹터에 도달하기 전에 진정한 악몽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월드 챔피언십이 겪었던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들 말이죠. 대규모 사고, 적기, 1000분의 1초 차이로 결정된 레이스, 그리고 단 하나의 실수로 영원히 바뀐 챔피언십, 그리고 믿으세요. 마지막 사례에서 일어난 일은 이 스포츠가 목격한 가장 거친 순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모토GP에서 기억하는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실버스톤은 모토GP 캘린더 내에서 매우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고전적인 서킷들과는 다른 이유로 위협적인 서킷입니다. 블라인드 코너나 가까운 벽 때문에 위협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속도 때문에 위협적입니다. 연속된 고속 코너들이 어떤 의심도 즉시 대가를 치르게 되는 속도에서 프론트 엔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성이 그룹 주행, 긴 배틀, 여러 라이더가 동시에 같은 아스팔트 구간에서 바이크를 한 개까지 몰아붙이는 상황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실버스톤을 특별한 레이스를 만들어내는 서킷으로 만듭니다. 또한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피할 수는 없지만 예측하는 법을 배운 빈도로 재앙을 만들어내는 서킷이기도 합니다. 2019년 영국 그랑프리는 매우 명확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해의 페비오 코어터레로는 단순히 흥미로운 젊은 이름이 아니라 최고의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는 라이더임을 세상에 증명하고 있었고, 그를 우승 후보 중 한 명으로 올려놓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챔피언십의 가상 챔피언이었던 앤드리어 더비조소는 실버스톤에서 특히 유리한 특성을 가진 두카티를 타고 있었습니다. 긴 직선 구간과 고속 코너는 출력과 공기역학적 안정성을 중심으로 설계된 바이크의 자연스러운 환경입니다. 레이스 초반, 그룹이 아직 자리를 잡는 동안 코어터레로는 프론트 엔드를 잃었습니다. 공격적인 브레이킹이나 한계점에서의 추월이 아니라 물리학이 라이더가 그 특정 순간에 타이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약간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고 판단하는 그런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여마어는 넘어졌습니다. 더비지오소는 바로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속도와 레이스 단계에서 그룹은 여전히 밀집해 있었고, 주행 라인은 완전히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진 바이크를 피할 공간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더비지오소는 코어터레로의 여마어와 충돌했고 즉시 탈락했습니다. 그 레이스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두 명의 라이더가 단 한 바퀴도 채 돌기 전에 경기 시작 몇 초 만에 탈락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패독에서 발생하면 그 자체의 역동성이 있습니다. 넘어진 라이더들의 팀은 완전히 모드를 바꿉니다. 레이스 전략을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던 미케닉들은 바이크의 상태를 점검하고 페널티를 받고 다시 참가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날의 경기가 끝났는지 평가합니다. 엔지니어들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위해 데이터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패독, 즉 아직 라이더들이 트랙에 있는 팀들은 레이스 지도가 급진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를 재조정합니다. 코어터레로와 더비조소의 탈락 이후 트랙에 남은 선수들 중에는 마억 마어케즈와 엘릭스 린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몇 바퀴 동안 그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은 실버스톤을 전설적인 서킷으로 만드는 바로 그런 종류의 배틀이었습니다. 린즈와 마어케즈는 어떤 면에서는 상호 보완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상반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어케즈는 끊임없이 공격적이며 모든 코너에서 한계를 찾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반응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린즈는 속임수 같은 전술적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다가도 갑자기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순간에 나타납니다. 레이스 후반 내내 두 선수는 라이더들이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뛰어나면서도 계속해서 기회를 찾을 만큼 충분히 야심적일 때 엘리트 모터사이클 경주가 만들어내는 그런 체스 게임 중 하나를 펼쳤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패를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너무 일찍 공격하여 다음 코너에서 상대방이 무효할 수 있는 추월의 타이어를 소모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랩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실버스톤의 마지막 코너에서 린즈는 공간을 찾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위험해 보였지만 돌이켜보면 완벽하게 계산된 결정으로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라인을 잡았습니다. 그는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어케즈보다 13천분의 1초 앞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13천분의 1초. 실버스톤 2019에서 승패를 가른 차이는 인간의 눈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 시간의 조각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40분 이상의 레이스 동안 모든 코너, 모든 브레이킹, 모든 피트 출구, 그리고 두 라이더가 첫 랩부터 내린 모든 전술적 결정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버스톤입니다. 같은 오후에 가장 이른 재앙과 가장 아슬아슬한 승리를 선사할 수 있는 서킷입니다. 오토드로모 인터나코넬 도 알가오버는 모터사이클 패동 내에서 매우 특정한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위험한 서킷이라는 명성이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한 서킷이라는 명성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중요합니다. 위험한 서킷은 라이더들이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유로 존경을 받습니다. 블라인드 시케인, 가까운 벽, 복잡한 브레이킹 구간. 위험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포어터마우에서는 도전이 다릅니다. 트랙은 기복이 심한 지형 위에 건설되어 지속적인 경사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그중 많은 부분이 라이더가 브레이킹이나 가속을 관리하기 위해 모든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정확한 지점에 있습니다. 언덕마루는 코너의 출구를 가립니다. 계곡은 타이어가 받는 하중을 순식간에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의 조합은 그곳에서 몇 시즌 동안 경쟁해온 라이더들에게조차 트랙을 읽는 것을 끊임없이 도전적으로 만듭니다. 그 방정식에 물을 더하면 결과는 재앙적일 수 있습니다. 2022년 포르투갈 그랑프리 모토2에서 비는 가장 부적절한 방식으로 내렸습니다. 라이더들이 이미 슬릭 타이어로 트랙에 있었고 아스팔트 온도가 혼합이 치명적일 정도로 충분히 낮아졌을 때였습니다. 건조한 조건에서 아스팔트와의 접촉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슬릭 타이어는 무리 표면 접지층을 제거하면 완전히 다른 것이 됩니다. 점진적으로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습니다. 특정 조건에서는 거의 즉각적으로 성능을 제거합니다. 낙상이 시작된 코너에서 일어난 일은 문제의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라이더가 접지력을 잃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의 바이크는 뒤따라오던 선수들의 주행 라인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넘어진 바이크만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선수를 넘어뜨린 조건이 다음 선수들이 마주친 조건과 정확히 같았다는 것입니다. 물이 있었습니다. 온도도 같았습니다. 모든 경우의 타이어는 슬릭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쇄 반응은 거의 수학적으로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11명의 라이더가 같은 트랙 구간에서 넘어졌습니다. 그 숫자 11은 잠시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모토2에는 30명의 라이더가 그리드에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고로 그리드의 3분의 1 이상이 넘어지는 것은 최근 챔피언십 역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더욱 주목하게 만드는 것은 첫 코너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연쇄 충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11명의 다른 라이더들에 의해 11번 반복된 동일한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들이 잘못된 타이어로 그곳을 지나가는 누구에게나 그 실수를 사실상 피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적기는 즉시 발령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라이더들이 같은 타이어 설정으로 같은 지점에 접근하고 있는 동안 심판들은 아스팔트가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레이스는 중단되었고 조건이 평가되었으며 재개는 올바르게 적용된 프로토콜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11대의 바이크가 넘어져 있는 모습은 남았습니다. 혼합 조건이 패독에서 가장 큰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시나리오인 이유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로 말이죠. 라이더들이 빗속에서 주행하는 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압니다. 문제는 전환입니다. 트랙이 더 이상 건조하지 않지만 데이터 시스템과 온도 센서가 명확한 신호를 줄 만큼 충분히 젖지 않은 순간 말입니다. 그 모호한 순간이야말로 경쟁 모터사이클 경주가 가장 잔인해지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포어터마우 2022는 어떤 레이스 시뮬레이터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지 못했을 11번의 동시 낙상으로 이를 증명했습니다. 퍼터미너 먼덜라이커 인터내셔널 스트리트 서킷은 모토GP 캘린더에 가장 최근에 추가된 서킷 중 하나이며 이미 1000몇 번의 대회에서 매우 독특한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그 정체성은 물리적 구성과 22명의 라이더가 동시에 출발할 때 그 구성이 만들어내는 것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먼덜라이커의 출발 직선 구간은 깁니다. 정말로 깁니다. 그리고 캘린더에서 가장 강렬한 브레이킹을 요구하는 첫 번째 코너로 이어집니다. 긴 직선 구간과 매우 느린 첫 번째 코너의 조합은 모토GP에서 혼돈의 수학적 공식입니다. 그리드에서 잘 출발한 모든 라이더들은 그 첫 번째 코너에 밀집된 블록으로 도착하며 모두 비슷한 속도로 모두 브레이킹에서 포지션을 얻으려는 같은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모두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22대의 바이크가 같은 지점으로 수렴할 때 어떤 시뮬레이션도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좁은 공간 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인도네시아 그랑프리에서 그 시나리오는 복잡한 첫 코너의 기준에서조차 잔인할 정도로 빠르게 현실화되었습니다. 접촉은 즉시 일어났습니다. 한 바이크가 라인을 잃거나 다른 바이크와 부딪혔고 충격 에너지가 전달되었으며 연쇄 반응은 너무나 빨라서 아무도 독립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여러 라이더가 휘말렸습니다. 엘릭스 마어케즈와 엘릭스 스파우거로는 그 사고로 레이스에서 탈락한 라이더 중 2명이었습니다. 그 맥락에서 엘릭스 마어케즈의 이름은 특별한 무게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최근 그레저나이 팀의 두카티로 매 레이스에서 진지한 기대를 정당화할 만한 성능 수준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첫 랩을 완료하기 전에 그가 탈락하는 것을 보는 것은 단순히 스포츠 통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40여 분의 기술 준비, 타이어 전략, 예선 데이터 분석, 주말 내내 팀의 노력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한편 엘릭스 에스파워거로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에프릴리어에게 특히 가치 있게 만드는 경력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레이스 첫 초에 그를 잃는 것은 또한 경쟁 조건에서 알스페 행동에 대한 실제 레이스 데이터를 얻을 가능성을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먼덜라이커 2024 사고가 더 광범위한 문제를 특히 잘 보여주는 이유는 그것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과도한 공격성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라이더들은 계산된 위험 기동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그랑프리의 첫 코너에서든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사용 가능한 공간에서 위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먼덜라이커에서 긴 직선 구간과 느린 첫 코너라는 특정 구성으로 인해 사용 가능한 공간이 더 많은 라이더들이 동시에 점유하려고 할 때 정확히 사라지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정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서킷 구성을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이와 같은 사건 이후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서킷 설계자와 챔피언십 조직은 이러한 역학에 개입할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코너의 프로필을 수정하고
진입 속도를 줄이는 시케인을 추가하고 브레이킹 지점을 변경하는 것 등입니다. 하지만 모든 수정은 스펙터클, 랩타임, 그리고 라이더와 팬들에게 서킷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서킷의 특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짜 해결책은 없습니다. 먼덜라이커 2024가 즉각적인 유산으로 남긴 것은 대부분의 관중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4대의 바이크가 레이스에서 이탈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모토GP의 가장 가혹한 측면 중 하나를 특히 잔인하게 요약하는 이미지입니다. 즉, 준비, 전략, 그리고 재능이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방정식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 모터사이클 경주에는 즉각적으로 시각적으로 화려한 이미지를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몇 달 동안 지속되고 시간적 관점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챔피언십의 역사를 바꾸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2005년 모터지에서 발생한 타머스 루디의 사건은 정확히 그 범주에 속합니다. 그 당시 루디는 125 큐빅 센티미터 챔피언십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2005년에는 여전히 제조사들이 젊은 재능들을 개발하여 결국 250 큐빅 센티미터 그리고 모토GP로 진출시키는 주요 실험실 역할을 하던 카테고리였습니다. 주니어 챔피언십의 압박은 실제적이고 즉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훈련으로서가 아니라 그 카테고리에서의 타이틀이 상위 카테고리에서 계약을 협상하는 교환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루디는 일본 그랑프리의 챔피언십에서 실질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멀리서 관리할 만큼 충분히 편안하지 않은 위치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나쁜 결과가 직접적인 경쟁자들의 좋은 결과와 결합될 경우 타이틀 계산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종류의 위치였습니다. 마지막 몇 바퀴에서 레이스가 포지션과 포인트 관리 측면에서 거의 해결되었을 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루디는 마지막 코너에서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그의 바이크는 특히 부적절한 지점, 즉 뒤따라오던 라이더들이 상당한 기동 가능성 없이 최고 속도로 도착하는 출발 직선 구간의 트랙을 가로질러 놓였습니다. 한 라이더가 넘어진 바이크와 충돌했습니다. 2차 충격의 강도는 심판들이 규정상 도구로 존재하지만 적용될 때마다 항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결정, 즉 레이스를 중단시키는 적기를 발령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적기와 함께 공식 결과를 결정하는 규정상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경쟁의 어느 시점에서 유효한 순위가 결정되는가? 그 당시 규정은 충분한 레이스 거리가 완료되었다면 순위는 모든 라이더가 완료한 마지막 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루디는 사고 전 그 마지막 완료된 랩에서 2위였습니다. 적기를 유발한 사고를 일으킨 라이더, 그의 낙상이 모든 혼돈을 촉발했던 그 라이더는 공식적으로 2위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패독의 반응은 항상 규정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인지된 불공정함이라는 특별한 특성을 가집니다. 규칙은 시적인 정의를 만들어내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대안이 완전한 자의성일 때 일관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적기를 유발한 실수가 그 실수를 저지른 사람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더 쉽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모터지 사건을 역사적 관점에서 특히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시즌 말에 일어난 일입니다. 루디는 125 큐빅 센티미터 챔피언십에서 5점 차이로 우승했습니다. 5점은 너무나 좁은 차이여서 한 해 동안의 모든 개별 결과가 잠재적으로 결정적이었다고 지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불가능한 상황에서 얻은 모터지에서의 2위는 그 최종 차이에 기여한 것 중 하나였습니다. 그 결과에는 어두운 수학이 있습니다. 귀중한 점수를 잃게 했어야 할 실수가 정확히 0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잃지 않은 점수들은 직접적이지만 정량화하기 어려운 의미에서 타머스 루디를 세계 챔피언으로 만든 것의 일부였습니다. 서키트 리카오도 토어모는 비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벌렌시어의 유럽 캘린더의 다른 서킷들보다 비가 더 많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비가 오면 그 트랙의 특정 특성들이 레이스를 어떤 사전 분석도 예측했을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만듭니다.
이 서킷은 현대 모토GP 기준으로는 좁습니다. 바이크의 폭이 좁고 추월 전략에 현재의 공기역학적 정교함이 포함되지 않던 시대에 설계되었습니다. 건조한 조건에서도 대체 라인과 기동 가능성을 제한하는 그 좁음은 아스팔트가 젖으면 극적으로 증폭됩니다. 젖은 노면에서는 라이더가 단순히 주행 라인을 넓혀 다른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조한 구간, 웅덩이, 같은 랩 내에서의 접지력 변화는 물이 떨어지거나 증발함에 따라 랩마다 변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기억해야 하는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시즌 마지막 그랑프리는 마억 마어케즈에게 이미 라이더 챔피언십이 결정된 상태로 벌렌시아에 도착했지만 컨스트럭터와 팀의 압박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는 많은 라이더들에게 주요 목표가 우승에서 완주로 바뀌는 시험으로 레이스를 만들었습니다. 마어케즈는 넘어졌습니다. 비날레스는 넘어졌습니다. 한 해 내내 챔피언십을 다투었던 더비지오소도 자신만의 문제를 겪었습니다. 하나씩 시즌을 지배했던 이름들이 순위에서 사라지거나 그 해의 다른 어떤 레이스에서도 불가능해 보였을 방식으로 포지션을 잃었습니다. 결국 혼돈에서 살아남은 몇몇 라이더들이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남은 것은 비가 시작되기 전에는 패독의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포디움이었습니다. 폴 스파어거로는 케이템과 함께 포디움에 올랐습니다. 그 결과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모토GP에서 오스트리아 브랜드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맥락화해야 합니다. 케이템은 최고 클래스에서 비교적 최근에 참가한 컨스트럭터로 챔피언십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바이크뿐만 아니라 모토GP에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식 인프라를 처음부터 구축해야 했습니다. 텔레메트리, 시뮬레이션 모델, 레이스 조건에서의 미슐랭 타이어에 공장 개발과 트랙 라이더, 피드백 간의 역학 등이 그것입니다. 그 과정은 수년이 걸리며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러한 조건에서의 포디움은 비로 인한 결과, 즉 우승 후보들이 넘어지고 다른 선수들이 단순히 살아남은 레이스의 통계적 사고로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해석은 불공평할 것입니다. 그러한 조건에서 벌렌시아에서 포디움에 오르는 것은 운 그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물에 잠긴 상태에서 끊임없는 정밀성 테스트가 되는 서킷에서 레인 타이어를 완벽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트랙이 변하는 매 순간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바이크가 그러한 조건에서 라이더가 그 정밀성 수준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다루기 쉬워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케이템의 모토GP 첫 포디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내 누구도 그 정당화로 그것을 경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실제였습니다. 그것은 유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 몇 년 동안 케이템을 챔피언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컨스트럭터 중 하나로 만들 궤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벌렌시아 2018의 혼돈은 전 세계의 예측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년 동안 자신의 순간을 기다려온 이야기에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무리하기 위해 모토GP 팬들의 집단 기억 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는 한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개별적인 결과 측면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서가 아닙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순간으로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토GP 출발의 인간적 기하학이 물리적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가장 본능적으로 보여준 순간으로서 말입니다. 서키트 더 캐탈로니언은 첫 코너에서 캘린더에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 중 하나를 만들어내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발 직선 구간은 라이더들이 시속 300km 또는 그 이상의 속도로 브레이킹 지점에 도달할 만큼 충분히 깁니다. 그리고 적당한 곡률 반경과 제한된 트랙 공간을 가진 첫 번째 우회전 코너는 밀집된 블록으로 도착하는 20명 이상의 라이더들이 동시에 자신의 라인, 브레이킹 지점, 그리고 측면 공간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2006년 카탈루냐 그랑프리에서 그 불가능한 기하학은 누군가 레이스 전에 냉정하게 계산했다면 어떤 확률적 계산도 예측했을 결과를 찾아냈습니다. 첫 코너에서의 사고는
단 몇 초 만에 6대 이상의 바이크를 휘말리게 했습니다. 영상은 거의 교육적이라고 할 만큼 명확하게 혼돈의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접촉은 불안정한 바이크를 만들어내고 그 바이크는 이미 다른 라이더가 주행하기로 했던 경로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 두 번째 라이더는 더 이상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회전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옆에 다른 바이크가 있기 때문에 측면으로 피할 공간이 없습니다. 충격은 증폭됩니다. 바이크들은 날아갑니다. 라이더들은 아스팔트 위를 구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TV 화면에 비치는 시간 동안 카탈루냐의 첫 코너는 브레이킹 지점에서 노란 깃발을 든 심판들이 아직 뒤따라오는 그룹의 라이더들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려는 출입 금지 구역으로 변했습니다. 적기는 불가피했고 즉시 발령되었습니다. 관련된 라이더들의 신체적 결과는 광범위했습니다. 일부는 현대적인 장비와 구르는 방식 덕분에 심각한 부상 없이 벗어났습니다. 다른 이들은 다음 레이스에서 제외될 정도의 골절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아스팔트 위에서 의식을 잃었고, 이는 패독에서 아무도 아직 어떤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모르는 침묵의 순간을 항상 만들어냅니다. 2006년 카탈루냐 사고가 즉각적인 결과 외에 만들어낸 것은 현대 바이크의 특성과 관련하여 서킷 설계의 한계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왜냐하면 서킷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코너는 이전 몇 년과 같았습니다. 변한 것은 바이크의 출력, 더 빨리 가속하고 브레이킹 지점에 더 빠르게 도달하게 하는 전자장치의 정교함, 그리고 라이더들이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더 오래 밀어붙일 수 있게 하는 신체 준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카탈루냐 사고는 더 깊은 무언가의 징후였습니다. 바이크의 기술적 진화는 그 공간에서 그 속도로 도착하는 20명의 라이더를 수용할 수 있는 서킷의 원래 설계 능력을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의 속도와 챔피언십의 물리적 인프라 사이의 이러한 단절은 조직이 서킷을 수정하고 탈출로를 추가하고 구성을 변경하면서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긴장입니다. 하지만 2006년 카탈루냐의 그 첫 코너에서 그 긴장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바이크들과 구르는 라이더들의 이미지는 모토GP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의 가장 직접적인 상기물이 되었습니다. 기술적 평등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전술적 준비는 갑자기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대의 바이크가 동시에 같은 지점에 도착하고 공간이 단순히 모두에게 충분하지 않을 때 페어링에 새겨진 이름은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을 본 후 혼돈이 모토GP의 DNA의 일부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상 최고의 라이더들이 극한의 머신을 절대적인 한계까지 몰아붙일 때 항상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바로 이 스포츠가 우리를 그토록 사로잡는 이유일 것입니다. 역사에 기록될 다음 순간이 언제 올지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아무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거칠다고 생각했나요? 카탈루냐 2006, 포어터마우 2022, 아니면 실버스톤 2019? 댓글에서 기다리겠습니다.